안녕하십니까. AWS에서 이그제큐티브 테크놀로지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강명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소상공인 성공 전략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아마존 웹서비스, 약어로 AWS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연세대학교 교수로 잠깐 있었고 KC 인더스트리얼 부사장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 있는 AWS가 아마존 웹서비스는 클라우드 산업을 리딩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제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도대체 방향이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전달해 주는 경우가 적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도 쓰고 오늘처럼 이렇게 강의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또 쉽고 또 잘 활용하실 수 있게 전달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하면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다라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 흐름하에서 많은 회사들이나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전환인데요.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어려운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이어진 두 개의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4차 산업혁명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어떤 개념도 잘 이해를 하시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전략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좀 풍자하는 만화인데요. 한번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전환은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은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겠다. 하면 많은 분들이 다 동의하시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사실은 멍하죠. 왜냐하면 개념도 잘 모호한데 여기서 내가 뭐를 해야 성공할지 또 판단하기도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전환, 요즘 화두가 되는 이런 시대는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또 이해를 해야 그거를 갖고 이제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풍자하는 만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앞의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경우라고 하면 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전환 이런 디지털 기술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먼 미래의 얘기일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만화가 풍자하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위기가 오는 거죠. 그게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 상황이 이거를 가속화시킨다. 이거를 얘기하는 만화입니다. 코로나가 앞서 있는 만화처럼 이런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개념은 뒤에 차차 얘기를 하겠으니까 그렇지만 일단 그런 예를 알 수 있는 게 일단 왜 코로나가 이걸 가속화시키냐를 알 수 있는 게 언택트 서비스 비대면이라고 저희는 번역하죠. 예전에는 다 만나서 해결했던 많은 서비스들을 요즘은 다 안 만나고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가 그걸 가속화시키는데 이런 비대면의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 게 지금 이 효과입니다. 이 그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당연히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언택트 비대면으로 다 갔죠. 그렇지만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전에는 다 대면 교육에서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많은 회사들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비효율적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에 재택으로 했을 때도 똑같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기존에는 비대면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분야도 다 비대면이 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대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디지털 기술들,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개념들이 바탕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비대면으로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되지 않으니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은 밑에 있는 것처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같은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듣게 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디지털 기술들이 기반이 돼서 엄청난 변환을 일으키는 것, 그 디지털 전환이 바로 이런 언택트 서비스를 가속화시키는, 촉진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가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시켰죠. 그 덕분에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전환 같은 기반 기술들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 한 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는 서로 협업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회사에 안 가고도 여러 동료 직원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일하는 걸 협업해야 되는데 그걸 도와주는 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게 팀즈라는 소프트웨어고요. MAU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Monthly Active User, 즉 월간 활성 사용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사용자 수, 그러니까 MAU는 그냥 사용자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옛날부터 팀즈가 있었는데 숫자가 적었죠. 그러다가 2019년을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생기면서부터 급격하게 재택근무, 원격 협업 이런 게 늘어났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때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했던 표현이 저희에게 경각심을 주는 표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코로나 이후 한 2달 뒤에 이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 이전에, 즉 2019년 이전에 2년간의 디지털 전환 노력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년 동안 디지털 전환을 확대시키기 위해, 이 얘기는 디지털 전환 기술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코로나가 생기고 나니까 2달 만에 이루어졌다. 이거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2017년, 18년 각각 1년이 코로나 이후 한 달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의 1년이 한 달이다. 과거라고 해봤자 1, 2년 전인데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2017년도 굉장히 변화가 빠른 해라고 느끼겠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한 달이 그때 1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업계의 리더, 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업계의 리더가 볼 때는 최근에 코로나 이후는 굉장히 가속화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가속화된 변화를 우리가 따라가야 우리도 이제 시대에 부응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요즘은 과연 어떤 시대인가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 통찰력을 갖기 위한 어떤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는 것은 지나간 산업혁명이 벌써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지나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맞고요. 1차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던 증기기관을 처음으로 만들면서 사람들이 가내수공업이나 손으로 만든다는 거에서 이제 기계를 활용해서 어느 때라 동력을 돌릴 수 있는, 물만 끓이면 기계가 돌아가니까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산업화가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1차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인데 지금은 증기기관을 쓰지 않으니까 그거는 역사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산업혁명의 시작이라는 거고 실제로 중요한 산업혁명은 인더스트리 2.0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때는 1900년 즈음에서 전 세계가 과학과 공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은 이 시기에 만들어진 기술들의 연장선입니다. 이때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도 대중화가 되었고 전기라든지 석유라든지 에너지원도 요즘 쓰고 있는 에너지원으로 다 바뀌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요. 이 2차 산업혁명이 가장 중요한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차 산업혁명 기간에 굉장히 큰 성과는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의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공장에서 뭘 만든다 하더라도 장인이 한 땀 한 땀 다 만들었다고 치면 포드가 T 시리즈 자동차를 처음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분업화를 시켰죠. 그래서 나사를 조이는 노동자는 나사만, 뭐 색칠을 하는 도장을 하는 노동자는 도장만 이렇게 분업을 시키니까 각자 맡은 분야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업무 성과가 늘어났고요. 전체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이러면서부터 4DGM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소품종 대량 생산의 효율화가 모든 산업계에 다 퍼졌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다 이런 합리적인 거, 효율적인 거를 지향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게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2차 산업혁명의. 그리고 저희가 살았던 시대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이 차례로 발명되었던 시기이죠. 저희는 그걸 누렸던 시대고 그래서 이거를 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렇지만 그 근간은 2차 산업혁명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에 이런 체제가 강화됐던 그런 시대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벌어졌고 우리는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나왔냐? 그건 지나간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좋은 점은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을 했지만 약간의 이 산업혁명 체제에서 주는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그 문제점이 첫째는 이런 획일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는 이게 획일화된 제품을 싸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 세계가 다 풍요로워진 건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사람들은 나만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또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획일화된 제품만 쓰는 거에 대해서는 또 불만이 있고 그게 최근 들어서 2010년대, 2020년대를 거치면서 점점점 이런 성향이 강화돼서 회사들은 점점 맞춰진 서비스, 맞춰진 제품을 제공해야 될 어떤 부담을 느끼는데 기존의 산업혁명 체제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니까 맞지가 않은 모순이 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그림자는 일단 포드가 4DGM을 만들 때 결국 이런 하이어라키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서열 체제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체제. 그래서 산업혁명의 특징은 약간 이런 피라미드 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설 1984에 나오는 국가의 체제인데 빅브라더하고 2%의 내부 당원이 모든 걸 결정하고 98%는 따라가는 국가의 체제죠. 이게 이제 1984에서 표현한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의 암울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체제는 이렇게 소수가 결정하고 다수가 따라가는 피라미드 체제를 지향을 하고 이렇게 지향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모든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산업혁명은 효율을 가장 중요시해서 이런 구조를 지향했다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예를 들면 대기업의 생산업체들이 뭐 우리의 미래에 쓸 것들을 결정한다든지 정부라든지 대형 병원이라든지 점점점 이 소수의 1%가 모든 걸 결정해주는 이런 체제로 점점 가는 거 이게 이제 지나간 3차 산업혁명까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1%가 결정하고 99%는 따라가는 모습들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게 약간은 그림자입니다. 특히 이런 구글, 페이스북, 우버, 한국에는 카카오, 네이버와 같이 빅테크 기업 혹은 플랫폼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1%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산업혁명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가진 업체들이 뭔가 주도권을 쥐고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최근에 해서 많은 이제 정부나 이런 쪽에서 걱정을 하는데 그리고 골목상권도 침해한다 해서 걱정을 하는데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하면 그 걱정을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은 기차역 플랫폼을 하고 뜻이 같습니다. 기차역 플랫폼은 약속된 공간인 거죠. 그래서 서울역, 수원역, 부산역 정해진 곳이 플랫폼입니다. 이런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내리고 갈아탑니다. 약속된 공간이죠. 그래서 플랫폼에는 약속된 공간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이런 역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 약속된 공간 주변에는 뭐 식당도 생기고 상점도 생기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이코시스템 생태계, 먹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있으면 또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든지 간에 약속된 공간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 주변으로 또 먹고 사는 생태계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이 플랫폼이 더 특징이 명확해지는데, 예컨대 안드로이드 플랫폼, 스마트폰의 OS를 만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도 플랫폼입니다. OS, 스마트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는 컴퓨터의 윈도우처럼 스마트폰도 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안드로이드라는 걸 가지고 마켓시어가 80% 이상입니다. 실제로는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어서 스마트폰 OS가 하나는 안드로이드고 하나는 애플의 iOS인데, 애플의 iOS는 마켓쉐어가 애플 제품밖에 없어서 많아야 20%입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안드로이드는 그 외에 다 모든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80%의 마켓쉐어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거의 독과점이라서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규제하기 어려운 게 이게 플랫폼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안드로이드가 새로운 제품을 매년 내놓는데,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매년 내놓는데, 그걸 내놓을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핸드셋 OEM,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을 말합니다. 삼성전자라든지 화웨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새로운 안드로이드 OS를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늘 구글의 영향력 하에 있게 됩니다. 그 윗단에 있는 앱 디벨로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은 당연히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니까 구글의 영향력 하에 있고,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라는 명목 하에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인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승인을 통과하지 못한 프로그램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거고, 왼쪽에 있는 오퍼레이터는 통신사들, SK텔레콤, 버라이전, AT&T 이런 굉장히 거대한 통신사들도 5G, 미래의 6G 뭐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라는 걸 손에 쥐고 있는 구글이 전체의 다양한 대기업들과 작은 기업들 모든 것들을 거느리면서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면 중심 기업이 하나 있게 마련인데, 주로 실리콘밸리나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중심 기업을 갖고 있고요. 거기서 플랫폼을 지배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왼쪽은 구글의 실적인데 스마트폰이 쭉 성장을 하면서 계속 구글의 실적이 이렇게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스마트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른 플랫폼 중심 기업들, 우버, 페이스북, 다양한 기업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지수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스마트폰이 잘 된다 했더라도 오른쪽에 보면 삼성전자의 실적인데, 구글하고 같은 기간을 봐도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아울러 뭐 LG 같은 회사들은 적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접었고요. 결국은 스마트폰이 잘 된다 하더라도 플랫폼의 중심 기업은 돈을 버는 반면, 플랫폼의 중심에 있지 못한 기업은 결국은 여러 업체들이 서로 생태계에 있는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가 도태되기도 한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이거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플랫폼 중심 기업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이고요. 권력을 다 갖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은 중앙 집중적인 권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승자 독식, 꼭지점,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업체들이 이익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은 계속 이익을 갖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으로 당연히 나타나기 심화되게 되고요. 결국 이게 어떤 플랫폼 중심 기업 중심으로 계속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럼 플랫폼 중심 기업은 견제를 받거나 혹은 자기의 권력을 나눠주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할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생태계 안에서는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폐쇄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 생태계가 따로 있고, 애플 생태계가 따로 있고, 페이스북 생태계가 따로 있고, 각각 플랫폼마다 생태계가 구성이 되게 돼 있고요. 각각은 협력하기보다는 플랫폼 간에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피해는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정부에서도 고민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례가 이제 페이스북이 거의 8,500만 명의 미국 유권자 정보를 선거기관에 유출했던 과거 사건, 이게 굉장히 큰 건데 페이스북 생태계 안에서 모든 정보가 페이스북에 집중되다 보니까 페이스북 가입자들의 정보를 넘긴 겁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이게 청문회까지 갔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됐고요. 이게 이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을 견제할 도구가 없으면 굉장히 큰 사건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그림자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요약하면은 산업혁명은 장점은 풍요로운 삶, 결국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 줬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림자는 소품종 대량 생산, 그런 획일화된 제품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들, 그리고 효율을 위해서 피라미드 체계에 아주 강건한 어떤 최근에 또 강화되는 플랫폼 체제, 이런 것 때문에 중앙 집중적인 그런 구조가 강화되면서 견제를 안 받는 어떤 플랫폼 중심 기업들이 폐쇄적으로 독점하는 문제들이 지금 그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변화의 물결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그게 크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대중의 자각인데 이 어떤 피라미드 체제 그 1%에 대해서 집중되는 구조에 대해서 분권에 대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2008년 경제위기 때 그때 월가의 금융가들이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어떤 불량 채권, 부실 채권을 가지고 파생 상품을 만들었고 이게 전 세계의 금융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월가의 금융가들의 탐욕으로 이상한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전 세계 금융 위기까지 번졌는데 결과적으로는 국가마다 세금으로 그런 은행들을 살렸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을 유지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주머니 돈을 빼서 결국 문제를 야기시켰으니 1%의 금융가를 살렸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2012년에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 거창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월가를 없애자 이런 운동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 표 때문인데 표를 보시면 1%에게 우리가 잠들어 있었는데 잠시 동안 이제 깨어났다 하고 신시얼리 더 99% 결국 99%에 해당하는 대중들이 이제 분권화를 요구하고 투명한 운영을 요구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은 과격한 구호지만 한 뭐 2달 있다가 이제 없어졌죠. 은행을 없애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에 대한 답을 내놓기 어렵기 때문인데 사실 그 시기에 그런 2012년 즈음에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은행이라든지 1%가 지배하는 구조가 없어지면 세상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대표적인 게 블록체인, 분권의 기술인 블록체인이고 그 전부터 있었던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같은 기술들도 활발하게 발전한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뭐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과 마찬가지로 어떤 소수의 폐쇄적인 운영의 1%의 플랫폼 운영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이나 사업 모델을 만드는, 특히 이제 분권의 모델로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생긴 시기가 2015년 부터 많아졌고, 그래서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들을 이제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있는데 우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8년 경제위기를 보면서 그때 만들어진 기술인데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다양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 기술이라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이 나오게 된 거는 2008년 경제 위기를 보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 약간 익명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화이트 페이퍼를 썼습니다. 그 화이트 페이퍼로 시작이 됐습니다. 논문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사람이 봤던 문제는
앞서서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에서 제기했던 문제랑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1%의 금융가들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이 그림이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은행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고 소비자들은 그 은행에 자기 정보를 주고 서비스를 받습니다. 내가 옆 사람한테 돈을 이체할 때도 그렇고, 혹은 내가 돈을 예금할 때도 그렇고, 그냥 정보를 주면 그 모든 처리는 다 중앙에 있는 은행에서 다 한다. 뭐 이렇게 되면 우리는 편하게 서비스를 받는데, 단점은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은행이 앞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이 그런 일탈을 하게 됐을 때 모두가 피해를 본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토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렇게 바꾸자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요즘 화두가 되는 암호화폐라든지 뭐 NFT라든지 뭐 이런 화폐 토큰 기능을 보시지 마시고, 핵심은 왼쪽이 오른쪽으로 바뀌는 그런 철학인 겁니다. 왼쪽은 중앙에 관리하는 뭐 소수가 전체를 관장하면서 처리를 하는 구조라면, 오른쪽은 보시는 것처럼 중앙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동거래가 되는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탈중앙, 그러니까 중앙이 없다는 뜻의 탈중앙의 기술입니다. 영어로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D가 알파벳 D가 굉장히 중요한 알파벳입니다. 이건 분권을 상징하는 얘기고 요즘의 시대 정신입니다. 사토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분산 컴퓨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가운데 서버를, 왼쪽 같은 그림은 가운데에 거창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해주는 구조라서 대부분 요즘 모든 서비스 다 왼쪽 같은 그림입니다. 가운데 서버를 두고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근데 오른쪽은 가운데 서버가 없이 사용자들의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걸 분산 컴퓨팅이라고 하고, 실제로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입니다. 뭐 저희가 예전에 파일 같은 거를 다운받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 PC에서 다운받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산 컴퓨팅이 문제는 이제 신뢰 문제가 가장 큰데요. 파일 같은 걸 다운받을 때도 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은행 대신에 돈을 송금하자는 거니까, 이럴 때 이제 이 사람이 뭐 100만 원 있는데 내가 1000만 원 있다고 속인다거나, 혹은 내가 1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을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보냈다가 또 다시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보냈다가. 왜냐하면 mp3 파일을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보낸다고 mp3 파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한 복제가 되거든요, 디지털은. 따라서 이렇게 디지털로 연결된 어떤 블록체인 상에서 이 사람이 2번, 3번 보낸다 했을 때 이거 어떻게 견제하냐. 왼쪽처럼 은행이 있으면 은행이 그걸 해주는데, 그래서 이런 분산 컴퓨팅에서 신뢰, 믿을 수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토시가 했던 게 분산 원장이라는 개념입니다. 분산 원장이라는 키워드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모두가 장부를 갖고 모두의 거래를 기록하자는 겁니다. 분산은 나눠 갖다는 개념이고, 원장이 장부인데 각자가 다 장부를 갖고 모두의 거래를 기록을 합니다. 10분마다 한 번씩 다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러면 나에 대한 기록이 모두에게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내 정보를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하고 달라지겠죠. 그래서 민주적 동의 절차가 들어갑니다. 51%랑 같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 예를 들면 5명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내가 뭐 2명을 해킹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51%를 지배하면 지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토시가 본 거는, 이게 만약에 100명, 이걸 노드라고 하는데 노드가 100개가 되면 50명, 50개, 그다음 1000개가 되면 500개를 해킹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어느 이상 그 노드가 늘어나는 순간 어려움이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돼서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인계값인데, 그 인계값을 넘어가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내 마음대로 바꾸고자 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최초의 블록체인은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사토시가 처음 만든 게 비트코인이 그 안에서 돌아가는 화폐의 이름인데, 블록체인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최초의 블록체인인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이미 충분히 시간이 지나서 노드가 많아져서 어느 누구도 그걸 지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 상에는 문서를 올렸을 때 수정이 불가능한, 그래서 누구도 위변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블록체인은 문서 위변조가 안 되는
디지털 자산이 변조를 못하게 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뢰 문제를 해결했어요. 내가 얼마가 있다. 그걸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내가 누구한테 보냈다. 이걸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분산 원장을 기억해 주시고 아울러 사토시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점점 이게 누군가 금고를 만들어주고 금고 안의 내용을 검증해주고 이런 일들 계속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중앙에서 누군가 만들어주는 거죠. 누군가 관리한다는 건데 그거는 그런 블록체인도 있습니다. 그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정부나 뭐 기관에서 관리하는 블록체인도 충분히 가능하고 유용성이 높은데 사토시가 만든 비트코인이라든지 몇 개의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그래서 관리자를 아예 없애고 싶어 했고 누구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검증하고 이런 근거를 만들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기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참여를 하면 인센티브로 비트코인이 주어지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채굴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만들고 참여하면서 비트코인을 받았고 그럼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 그냥 주어진 거니까 얘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할 수 있어서 가치를 주기 위해서 수량을 제한을 했습니다. 2100만 개 이상은 안 만들어지게 먼 미래까지도.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다고 하니까 경쟁이 생기는 거고 지금 이제 가치를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목표 결국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분권의 기술을 만들기 위한 어떤 보조수단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블록체인의 핵심은 탈중앙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분산원장이나 민주적 동의 절차 뭐 이걸 통해서 결국은 디지털 자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기술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새로운 디지털 기술 분야들이 실제 이제 우리 그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스마트 홈이라든지 이런 데에 또 어떤 기술들이 활용이 되는지를 또 간단하게 보고 기반 기술을 정리하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 건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블록체인도 하나의 디지털 기술의 큰 변화였고 이걸 통해서 분권화된 게 가능해졌다. 앞에서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 지향하던 게 가능해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삶에 집이라든지 혹은 직장, 스마트 팩토리 혹은 도시, 스마트 시티 이런 데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들이 되면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팩토리는 그 공장의 체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의 개념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공장을 자동화시켜서 사람 말고 더 싸게 기계나 로봇이나 컴퓨터가 하게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스마트 팩토리였다면 지금 앞서서 설명드린 지난 산업혁명의 그림자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스마트 팩토리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결국 다양한 제품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맞는 획일화된 제품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지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가기 위해서 모순이 있죠. 옛날에 포드가 왼쪽처럼 만든 거는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오른쪽처럼 다양한 제품을 만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 옛날에 고민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걸 독일에서 2012년에 고민하면서 인더스트리 4.0 전략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전략을 국가 차원 아젠다로 내놨는데 그때 이런 그림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된다, 공장을 혹은 가게를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아래에 회색의 제품을 이제 파란색의 제품으로 변경을 한다. 생산을 변경한다. 옛날 같으면 이런 변경할 때 오른쪽의 제품에 해당한 원재료가 있는지부터 해서 사람이 다 챙겨가지고 갖다 놓고 그 사이에는 공장을 잠깐 멈춰야 되고 이게 이제 품종 바뀔 때 공장이 다운되면서 그 효율이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가는 이유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장은 보시는 그림처럼 점점점점 연결이 돼 있는 그림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이 점점점 연결이 되고 뭐 공장의 환경도 연결이 되고 뭐 이동하는 것도 연결이 되고 공장의 설비들도 다 연결이 됩니다. 이 연결되는 거는 점점점점의 의미는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IoT, 사물 인터넷인 건데요. 기능인데요. 각각의 기기들이 스스로 자기의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리고 명령을 주고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장의 모든 것들이 다 점점점점 연결이 되는데 가운데 있는 인공지능
어떤 소프트웨어에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다, 뭐 회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화가 되는 시점의 정보들이 그대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원재료를 챙기거나 원재료를 이동시키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명령을 내려서 실제로 이동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움직이도록, 사람이 일일이 챙기면 매뉴얼로 하면 굉장히 오래되는 거를 빠르게 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이런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런 그림으로 공장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그 공장의 구축을 통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비용의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이루고 있다. 그게 이제 최근 선진국의 스마트 팩토리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이 결국 디지털 기술들입니다. 점점점점 이게 사물 인터넷 기술입니다.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돼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고, 인공지능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라든지 이런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여기에 눈에 안 보이게 들어가 있고, 이걸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는 공장을 구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디다스가 기존에 이제 중국에 인건비가 중요할 때는 중국에도 공장을 옮겨서 거기서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신발들을, 동일한 품종의 신발들을 막 대량으로 찍어냈죠. 제품 리드 타임이 3주가 걸렸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앞서 설명드린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장으로 독일에 지을 때 이런 류의 캠페인을 했습니다. 뭐 스타일을 선택하고 색상을 선택하고 디자인을 선택하고 다 자기가 맞춤으로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선택이 몇 가지만 돼도 곱하기 하면 수십 가지의 선택지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장 하나에서 굉장히 다품종을 생산해야 되는 이런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걸 개인 맞춤형이다. 그럼 이렇게 바뀜으로써 뭐 리드 타임이 길어져야 될 텐데, 아디다스에서 얘기하는 건 오히려 리드 타임은 훨씬 단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제품을 섞어서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리드 타임을 줄일 수 있다. 이거는 앞에 설명드린 그림처럼 다양한 정보들이 하나 뭉치고 그거를 관장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공장을 구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획일화, 중앙집중, 폐쇄적 독점이라는 어떤 그림자에 맞춰서 소비자에게 맞춰진 제품, 그리고 블록체인을 상징으로 하는 분권, 그리고 여러 가지 폐쇄성이 아니라 개방되는 형태로 대중의 욕구, 시대 정신의 변화에 맞춰서 바뀌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대표적인 앞에 스마트 팩토리 예로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방향성에 맞게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그런 이 맞춤 분권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시대라고 했을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대체 개념이 뭐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향하는 패러다임은 뭐고, 또 그것을 그것을 서포트하는, 그것을 지지하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어떤 것이며, 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블록체인을 설명을 드렸고, 아울러 또 4차 산업혁명 방향성에 맞게 다품종 소량 생산을 지향하는 스마트 팩토리에 쓰이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기반 기술과 또 아울러 이어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